나는 이기란, 올해 68세. 부산 토박이다. 은퇴한 지는 10년이 넘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이준영은 나 혼자 힘으로 키웠다. 이제 아들은 결혼했고 기세가 대단한 며느리를 맞았다. 집안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은 결코 내가 아니었다. 올해 설날 아침도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다. 날이 밝기도 전날 재워둔 갈비와 강원도에서 가져온 표고버섯, 그리고 전날 재워둔 갈비와 강원도에서 아무도 나에게 뭘 준비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주방을 맡아주기를 기다렸다. 부엌에서는 커다란 냄비에 물이 끓어 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짜증 섞인 재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다 됐어요. 배고파요. 이도윤은 내 손자다. 올해 12살. 게임기를 누르면서 티테이블을 발로 툭툭 차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내밀어 말했다. 좀 더 걸려. 조금만 더 기다려. 다른 집은 벌써 다 먹었겠다. 소파에 앉아있던 전소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휴대폰만 보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좀 빨리 움직이세요. 애가 배고프면 위장병 생겨요. 그 말의 어조는 마치 내가 그들에게 빚이라도 진 듯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계속 채소를 썰었다. 물을 꽃 모양으로 조각하며 이 상차림이 나가면 또 무슨 트집을 잡힐까 생각했다. 저녁 6시가 되자 12가지 음식이 마침내 상에 가득 차려졌다. 도미찜은 완벽하게 쪄졌고 갈비찜에 쓴 돼지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기 위해 몇 번이나 데쳤다. 접시 주변까지 닦아냈고 심지어 손수 빚은 만두도 전날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다. 나는 손을 닫고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밥 먹자. 그들은 느리느리 소파에서 일어섰다. 여전히 그 표정, 마치 식사가 그저 해야 할 일일 뿐. 내가 이 음식을 만든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내가 의자를 당겨 앉으려는 순간 이도윤이 갑자기 소리쳤다. 아, 할머니가 가렸잖아. 다음 순간 내 의자를 발로 찼다. 의자가 흔들리며 몸이 뒤로 휘청거렸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식탁 다리를 잡고 겨우 버텼다. 나는 굳어진 채 그를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반찬을 집어 먹을 뿐이었다. 마치 방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 이준영도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애가 뭘 알겠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서 앉아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요. 전소영은 갈비찜 한 젓가락을 집어들며 미간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기름져요? 어머니, 다음엔 살코기 많은 걸로 사면 안 돼요? 나는 식탁 옆에 서 있었다. 아무도 내게 괜찮은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 편히 식사를 했고 나는 마치 주방에서 일하는 하인이나 되는 듯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 끝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다. 사진 속에 나는 가장자리에 서서 굳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나중에 포토샵으로 붙여 넣은 것처럼. 나는 옷장 밑에 숨겨둔 낡은 천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오랫동안 모아둔 것들이 들어있었다. 건강보험증, 통장 2권. 하나는 국민연금, 다른 하나는 기간제 교사로 일할 때 받은 퇴직금이었다. 합쳐서 8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이 돈의 존재는 그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어두운 색 패딩 점퍼로 갈아입고 천 가방을 작은 배낭에 넣었다. 떠나기 전 나는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집을 한번 돌아봤다. 젊은 시절 아끼고 아껴 마련한 집이었다. 이제 나는 내 집에서 밥 한 끼 제대로 아끼고 아껴 마련한 집이었다. 문은 소리 없이 조용히 닫혔다. 잠금 장치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는 택시를 탔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강릉터미널요. 네, 강릉이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터미널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벽에 걸린 TV에서는 설날 특집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었다. 진행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행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행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집이 있어야 설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가족이 모입니다. 나는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오는 의자에 앉아 발치에 배낭을 내려놓고 부산, 강원도, 강릉인 막차가 천천히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나는 일어나 줄을 따라 버스에 올랐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KTX가 부산을 떠날 때 이미 밤 10시 40분이었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마치 방금 그 밥상도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처럼. 휴대폰을 꺼내 카톡 가족 단톡방에 들어갔다. 최신 사진은 전소영이 찍은 것이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도윤마저 닭다리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내가 사라졌는지 아픈지 묻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처럼.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설날 밥상 가득. 하늘을 축복에 감사합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좀 서글픈 웃음이었다. 객차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내 앞자리에는 젊은 여자가 이어폰을 낀 채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이어폰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나를 좀 짜증나게 했다. 나는 자리를 옮겨 통로 쪽 의자에 앉았다. 배낭을 열어 통장을 꺼내 몇 장을 넘겨봤다.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소수점도 그대로였다. 문득 젊은 시절 처음 돈을 저축하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 월급이 1,400만 원이었는데 조금씩 모았다. 나중에 이준영이 결혼할 때 원래 예단비로 주려던 3천만 원을 주택담보대출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예 계약금으로 주었다. 결국 나는 돈을 내야 하는 역할에 불과했던 것이다. 새벽 1시 50분 KTX가 강릉역에 도착했다. 나는 역 밖으로 나섰다. 기온은 부산보다 조금 낮았지만 공기에는 짠 내음과 축축한 바닷바람이 실려 있었다. 나는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 택시를 잡자 기사님은 50대쯤 되는 현지인이었다. 그는 친절하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나는 싸고 깨끗한 여관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그럼 제 친구가 하는 민박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1인실 하룻밤에 10만 원도 안 하고 아침 식사도 나와요. 아침 식사도 나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너무 까다롭게 굴 때가 아니에요. 기사님은 나를 낡은 3층 건물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기사님은 나를 낡은 3층 건물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배낭을 메고 안으로 들어갔다. 프런트에는 젊은 여자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모님, 어서 오세요. 아줌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체크인을 하고 열쇠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다. 작은 방 아는 벽에 파란색과 흰색 격자무늬, 벽지가 붙어 있었는데 조금 벗겨져 있었지만 침대 시트는 깨끗했고 베개는 부드러웠다. 창밖으로는 은행나무 한 그루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외투를 벗고 침대 끝을 였다. 길모퉁이에 아직 문을 연 작은 식당이 있었다. 나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아주머니, 채소 좀 더 많이 넣어주실래요? 네, 뜨겁게 해드릴게요. 따끈한 국밥이 상에 놓였을 때 나는 참지 못하고 몇 번이나 밥 향을 맡았다. 밥 향이 양념과 섞여 후추향이 살짝 났다. 채소는 아삭하게 잘 익었다. 아삭하게 잘 익었다. 나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다. 나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다. 나는 반쯤 먹다가 고개를 들어 길모퉁이를 바라봤다. 빨간 신호등이 깜빡이는 빨간 신호등이 깜빡이는 나는 아무에게도 내가 이곳에 왔다고 말하지 않았고 말할 생각도 없었다. 민박집 방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휴대폰을 끄자 방 안은 고요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이불을 덮고 온등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안심이 되어서였다. 수십 년 동안 내 설날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이 처음이었다. 새벽 3시쯤 나는 한번 잠에서 깨어 TV를 켰다. 마침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진행자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에 서 있었고 뒤로는 롯데월드타워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TV 소리를 줄이고 하면 위 숫자가 바뀌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3, 2, 1.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전구를 바라봤다. 집을 나서기 전 편의점에서 급하게 산 플러그인 야간등이었다. 흰빛 속에서 푸른빛이 감돌았다. 마치 바다 같았다. 강릉의 바다는 내 기억 속 바다와는 달랐다. 어릴 적 어선은 줄어들고 민박집과 카페가 늘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똑같았다. 목에 부딪히면 조금 차가웠지만 뼛속까지 시리지는 않았다. 나는 일찍 일어나 산책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걷고 또 걷다가 주문진항 밖에 나무 데크에서 사람 그림자를 봤다. 그 사람은 부두 한쪽에 서서 새빨간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곱슬머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했다. 그가 뒤돌아 나를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내 이름을 불렀다. 이기란. 나는 눈을 깜빡이고 나는 눈을 깜빡이고 나는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명절을 다른 곳에서 보내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너 잠시 후에 시간 있어? 같이 두유 한잔 할까? 우리는 길가의 작은 분식집을 찾아 앉아 지난 10여 년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은퇴 후 계속 아들 대신 손주를 돌봤다고 말했다. 그는 58세에 이혼하고 퇴직금의 절반을 받아 강릉으로 이사와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너 어디 살아? 내가 물었다. 공동주택이야. 너도 같이 살래? 빈방이 있어. 그는 고개를 숙여 두유를 한 모금 마셨다. 우리는 병원의 요양원 같은 곳이 아니야. 각자 생활하면서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곳이지. 밥도 같이 해 먹을 수 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흥분이 일었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박은지는 나를 방으로 데려갔다. 3층짜리 하얀 벽 건물은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각 층에 6개의 방이 있었고 부엌과 빨래 건조실이 있었다. 공동 서재에는 소설과 잡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이 방은 비어 있어. 일단 살아보고 나중에 장기 임대할지 결정해. 방은 크지 않았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창가에 작은 탁자 하나. 햇살이 창밖에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다. 나는 문간에 서서 그 1인용 침대를 바라봤다. 문득 TV도 가족도 없지만 이 공간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짐은 이게 다야? 나는 배낭을 침대에 내려놓았다. 세탁할 옷도 없네. 그럼 내가 슈퍼마켓에 데려다 줄게. 우리는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걸으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말했다. 60대 초반도 있고 70대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이혼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어떤 사람은 그저 혼자 살고 싶어 한다고. 우리는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식사는 같이 할 수도 있고 각자 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갔다. 나는 치약, 속옷, 샴푸를 고르고 수건과 슬리퍼도 더 샀다. 계산할 때 내가 지갑을 꺼내자 그가 나를 붙잡았다. 휴대폰에 카톡페이 있어? 카톡페이로 결제하면 잔돈 필요 없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이 서툴게 움직였지만 결국 결제를 마쳤다.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마치 무엇인가를 다시 배운 것 같았다. 그날 밤 박은지는 부엌에서 말린 새우와 샐러리로 죽한 냄비를 끓였다. 나는 작은 그릇에 죽을 담아 식탁에 앉았다.
우리는 여기서는 명절도 안 세고 새해 덕담도 안 해. 다들 시끌벅적하고 싶으면 시끄럽게, 조용하고 싶으면 조용하게 지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들의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만 내 명절은 숨을 고르는 날이야. 맞아. 그가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한 뒤 방으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 놓인 칫솔이 꽂힌 플라스틱 컵을 바라봤다. 내가 직접 고른 호수색 녹색이었다. 젊은 시절 내가 가장 좋아했던 색깔과 똑같았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물건을 선택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지난 3년보다 더 깊이 잠들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공동주택 거실에 앉아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다. 불빛이 탁자 위를 비추며 내 손에 들린 낡은 통장을 비췄다. 통장을 넘기다가 문득 젊은 시절이 생각났다. 나는 19살에 결혼했다.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에게 시집갔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게을렀을 뿐이었다. 밖에서는 친절했지만 나에게는 늘 차가웠다. 결혼 5년 후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화투판에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다. 돈은 내가 벌고, 집안일은 내가 돌고, 아이는 내가 돌고. 40세 되던 해 그는 알코올성 간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나서 나는 마지막 말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가 떠난 후 모든 책임이 나 혼자에게 짊어졌다. 나는 낮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웃집 아이들을 돌봤다. 이준영이 아픈 것이 가장 두려웠고 학부모회에 가서 사람들이 내가 아이를 잘 가르쳤다고 칭찬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늘 자신에게 말했다. 그가 성공만 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고. 나중에 그가 대학에 갈 때, 나는 결혼할 때 받은 금팔찌를 팔아 등록금을 보탰다. 그가 결혼해서 집을 살 때 나는 10여 년간 모은 돈을 꺼내 계약금을 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하자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돈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며느리가 들어오던 해 내 음식 냄새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부엌을 오픈 키친으로 바꿔야 깨끗하다고 말했다. 나는 참았다. 나는 참았다. 나는 참았다. 나는 뒤쪽 베란다의 작은 방으로 옮겼다. 겨울에도 샤워하려면, 직접 물을 데워야 하려면 나는 자신에게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고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바닷가에 서 있는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것은 그저 나 자신을 서서히 지워가는 과정이었고 그림자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였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가져온 통장 2권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낡은 서류철을 찾아냈다. 예전에 집을 살 때 남은 자료들, 도장,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이 끼워진 서류 봉투가 있었다. 안에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밤새도록 뒤져보니 집 소유권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세대주 권한과 은행 자동이체 관리 권한은 모두 아들이 관리하고 있었다. 내가 언제 그에게 이런 권한을 위임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문득 식은땀이 흘렀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그저 주기만 했을 뿐 내 인생을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박은지에게 물었다. 너번에 그 변호사 나한테 소개해 줄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군더더기 없이 일 처리도 명확하고 절차도 잘 알아. 나는 시간을 정해 시내에 있는 김태영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50대쯤 되었고 말이 짧고 행동이 민첩했다. 내 상황을 듣고 난 후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이런 사례는 저희가 너무 많이 봤어요. 어머님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를 고소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냥 내 것을 내 손으로 다시 관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먼저 2가지 일을 합시다. 첫째, 부동산의 보호장치를 설정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둘째,
재산을 신탁해서 앞으로 누가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어머님이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게 2장의 위임장에 서명하게 하고 등기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그는 또 말했다. 어머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어머님을 위한 개인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을 위한 게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의존이 아니라 통제.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던 날 햇살이 도로변에 환하게 비쳤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준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부엌의 설거지통에는 아직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설날 음식은 냄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준영은 전화기 앞에 서서 전화를 거는 내내 낮게 투덜거렸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는 경찰관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성인이시고 자발적으로 외출하신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종 수색을 원하시면 가능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저희가 출동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이도윤을 돌아봤다. 너 아직도 게임하고 있어? 할머니가 나갔는데 알아? 이도윤은 흠칫했지만 고개도 들지 않았다. 한두 번도 아니잖아. 그때 전소영이 방에서 나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내 말은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이에요. 어제는 애가 실수로 의자를 찬 것뿐인데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굴잖아요. 당신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만해. 이준영이 그녀를 노려봤다. 엄마가 감정적이라고? 그럼 지난 몇 년 동안 누가 이 집을 돌봤어? 당신은 밥 한 끼라도 해본 적 있어? 엄마가 나가니까 이제 힘들다고? 내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장소영은 서로를 내저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나 10년 동안 참았어요. 진작에 어머니가 나가신 후로 나 10년 동안 참았어요. 이도윤은 그 사이에 끼어 게임을 끄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후 이틀 동안 집안 분위기는 마치 압력솥에 갇힌 듯이 막혔다.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밖에서는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람 어디로 간 거야? 혹시 실종된 거 아니야? 네 어머니가 지난 몇 년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 아니니? 너희 이렇게 살 날을 어떻게 보내려고 해? 그 사람이 가겠다는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질 때가 아니야. 엄마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휴대폰도 꺼져 있잖아. 뭘 걱정해요. 전소영이 눈을 굴렸다. 기껏해야 강원도나 서울에 친구 만나러 갔겠지. 사나흘 지나면 저절로 돌아올 거예요. 설날 지나면 저절로 돌아올 거예요. 설날부터 누가 어르신 실종 소식을 듣고 싶겠어요? 그녀는 코웃음 치며 페이스북을 열었다. 설날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이런 글을 덧붙였다. 올리고 이런 글을 덧붙였다. 60대 어르신이 파란색 패딩 점퍼에 검은색 배낭을 메고 계신 것을 보시면 저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게시글은 1시간도 안 되어 2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고 공유도 많이 되었다. 친척들도 위로의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곧 여론의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갔다. 당신들 할머니가 요리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지 않았나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해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해요? 가족이 화목하면 갑자기 집을 나갈 리가 없죠. 설날 음식 누가 안 만들었나요? 그 게시글 아래 댓글은 점점 늘어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작년에 가족 모임에서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하는 사진을 올리며 어르신은 무료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다라는 글을 달았다. 전소영은 댓글을 삭제하고 공유 기능을 껐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공동주택 거실에 앉아 뉴스 페이지에 공유된 글을 바라봤다. 눈이 조금씩 촉촉해졌다.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휴대폰 녹화 기능을 켜고 각도를 조절해 나 자신을 향하게 했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옅은 색 스웨터를 입고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뒤로는 공동주택의 책장과 반쯤 열린 창문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설날에 제 의자가 없는 밥상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침내 깨달았을 뿐입니다. 왜 인생은 다른 사람이 차랍니다. 왜 인생은 다른 사람이 차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이에요. 나는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동영상 제목을 나눈가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환영하지 않는 밥상에서 떠났을 뿐이에요. 라고 지었다. 채널 이름은 내가 방금 지은 이기란 이야기였다. 표지 사진은 바닷가에서 찍은 셀카였다. 나는 카메라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다. 내 동영상은 업로드 3일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다. 댓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이모님 말씀 정말 좋아요. 보다가 울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설날 내내 부엌에 계시다가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손주가 의자를 차다니. 엄마는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네. 이런 가족은 머물 가치가 없어요. 어르신은 ATM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마음이 편해지려고 동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침묵에 불을 지필 줄은 몰랐다. 5일째 되던 날 뉴스 채널에서도 보도했다. 한 젊은 은퇴 여성이 설날 밤 동영상을 올려 가족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공개. 동영상이 노년층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이준영은 마침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연달아 3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외부 사람들에게 선동당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전소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에 올렸던 실종자 전단지를 지우고 다른 글을 올렸다. 시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평안이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평안하시고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래 댓글은 더 매서웠다. 존중? 당신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원망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김태영 변호사와 통화했다. 그는 내가 동산 동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재산 관리 혼란, 불분명한 위임, 남용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저희가 먼저 어머님의 계좌 중 가족과 연동대를 동결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은행 쪽은 제가 도면에서 기존 위임을 해제하고 새로운 권한은 어머님 본인에게만 남기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갔다. 창고 직원은 아주 정중하게 나를 앉혔다. 나는 다시 운영 권한을 설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님, 이전에 설정하신 대리인은 누구셨습니까? 제 아들이요. 하지만 이제 취소하고 싶어요. 그녀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제가 주제넘은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이니 단영하십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사람들이 나를 할머니,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익숙했다.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존칭으로 부르니 오히려 익숙하지 않았고 심지어 감동적이었다. 일들이 하나둘씩 마무리되었다. 나는 개인연금 신탁을 설정하여 앞으로 의료, 주거, 생활비 사용 권한을 완전히 내가 통제하도록 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지갑도 아니고 누구의 예비 부품도 아니다. 공동주택으로 돌아오자 휴대폰에 또 알림이 떴다. 내 채널 이기란 이야기에 10,000명의 구독자가 새로 추가되었다는 알림이었다. 그중 한 댓글은 한 인플루언서가 내 동영상을 공유하며 쓴 제목이었다. 그는 제멋대로가 아니다. 그저 그를 환영하지 않는 밥상을 떠났을 뿐이다.
이 게시글은 2만 번 넘게 공유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화두가 떠올랐다. 어르신은 에이티즈는 이렇게 썼다. 우리 엄마는 50세에 은퇴해서 우리 엄마는 50세에 은퇴했었다. 한 번도 엄마가 해외여행 가고 싶은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엄마를 그저 도구로 여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네티즌은 저도 며느리인데 보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허리 아프도록 부엌에 서 있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썼다. 나는 이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다. 성취감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오후 내내 온라인 계정의 모든 정보를 수정했다. 프로필 사진은 원래 이도윤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7년 동안 간직했는데 바꾸려니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지난달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골랐다.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나는 그 모습이 좋았다. 이름을 아줌마에서 본명인 이기란으로 바꿨다.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존재감을 다른 사람의 부속물인 것처럼 마침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였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부산집의 소유권 사용 설정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비록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의 위임이 너무 많아서 많은 일들이 어머님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그 집을 어머님의 유일한 거주지로 등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등기하면 아드님은 더 이상 가족 대표 명의로 임대, 양도, 담보대출 등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이 집에 손대려고 하면 어머님 본인이 직접 오셔서 서명해야 합니다. 누구도 어머님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자 마음속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집에서 30년을 살았다. 살 때 집값이 평당 1억만 원도 안 되었다. 그때 월급이 겨우 1억만 원 초반이었는데 나는 아끼고 아껴 그때 월급이 겨우 1억만 원 초반이었는데 나는 아끼고 아껴 대출을 받아 직접 선택했다. 저녁에 공동주택 관리인이 작은 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 건물 지분 5%를 운영에 참여하고 싶은 입주자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주들은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를 들어 앞으로 확장을 할지 부엌이나 공동 학습 공간을 추가할지 등 나는 손을 들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저희는 나이를 보지 않고 의지만 봅니다. 나는 투자 의향서에 있을까요? 내가 되찾은 것은 돈에 대한 통제권만이 아니라 결정권이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서서히 물러나서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물러날 필요 없이 그저 다른 무대로 옮기면 된다는 것을. 밤 11시 휴대폰에 9명의 연락처가 있는 단체 채팅방 알림이 떴다. 부산 중학교 18기 동창회. 이 동영상 본 사람 있어? 우리가 이기란 아니야? 네가 정말 잘했어. 우리도 너처럼 하고 싶다. 나이 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쁘네. 나는 급히 답장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 동창들을 바라봤다. 한때 내 삶에서 하나둘씩 멀어져 갔던 그들. 결혼, 자녀, 가사, 책임이 우리 모두를 다른 사람의 부속물로 만들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려 돌아온 것 같았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누구의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정오 12시 반, 공동주택의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모니터 화면으로 이준영을 봤다.
그는 문 밖에 서 있었고 패딩 점커를 입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지친 표정이었다. 나는 내려가지 않았다. 하지만 박은지가 대신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박은지가 대신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박은지가 대신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님은 위층에 계세요. 그가 고개를 드러난 뒤에 서 있는 나를 보며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엄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미칠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다. 전소영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은 아시다시피 그 나이엔 아무것도 몰라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거실 구석의 소파에 앉아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이 이런 말을 하러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는 네가 대학 4년 동안 쓴 등록금, 생활비, 그는 멈칫하며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지만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서 번 돈으로 너를 키웠다는 거야. 나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네가 결혼해서 집을 살 때 내가 계약금 2억 8천만 원을 냈고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결혼식 축의금 2천만 원, 그리고 네 아내 결혼 전에 타던 차 보험료도 내가 냈어. 이준영은 눈을 크게 떴다. 엄마, 내가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잖아요. 감정이 있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해?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하고 단호했다. 당신이 전소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당신의 잘못을 핑계로 내가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게 할 수는 없어. 마치 내가 당신의 책임이었어. 마치 내 당신을 키운 것이 내 책임인 것지만 나는 당신의 키움도 아니고 당신의 방패막이도 아니야. 그는 입술을 앙다물고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당신은 나에게 노년까지 부양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 더군다나 혈연의 빌미로 나를 협박할 권리는 더더욱 없어. 엄마, 정말 변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변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약간의 짠내음을 실은 바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나무 수납장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리차 한 통을 꺼냈다. 한 잔 따라 그에게 건넸다. 목마르면 마셔. 좀 쉬었다가 가. 그는 컵을 받아들고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가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저 성장하기 귀찮아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더 이상 그를 대신해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았다. 그날 그는 공동주택에 머물지 않았다. 저녁에 떠날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골목 어귀에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차갑고 단절된 느낌만 있었다. 내가 이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내가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잘못된 정의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이번에는 그가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다. 아침 7시 반, 부엌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복도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오늘 어묵탕도 있어요? 이기란 씨, 제가 어제 만든 떡볶이가 망했는데 이따가 어디가 문제인지 봐주실 수 있어요? 나는 손을 닦으며 부엌 밖으로 나왔다. 앞치마도 아직 풀지 않은 채 고개를 들자 익숙한 사람들의 무리가 보였다. 공동주택의 임회사님, 방금 이사 온 최 선생님, 그리고 막 공동 식사계획에 합류하는 대 간호사 두 분이었다. 그들은 밥을 얻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들으러 온 것이었다. 강의 이름은 내가 직접 지은 어머니의 손맛 강좌였다. 거창한 기술은 없었다.
거창한 기술은 없었다. 거창한 기술은 어머니의 손맛 강자였다. 모두 내가 수십 년간 부엌에서 구르며 얻은 경험들이었다. 배추를 달콤하게 볶는 법, 말린 새우로,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는 법, 말린 새우로. 이 여사님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서도 직접 먹고 싶은 걸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 지었다.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나는 요리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공동주택의 공용거실에서 작은 강좌를 열었다. 주제는 시니어 자산 자유관리,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였다. 10여 명의 수강생이 나를 둘러싸고 앉았다. 어떤 사람은 노트를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들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자세히 물었다. 나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어리숙하게 위임을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위임을 철회하고 현재 신탁을 설정했는지 설명했다. 기억하세요. 나는 손에 든 통장을 들어 보였다. 은행에 찍힌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지, 당신의 이름이지, 당신 아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모두가 와하하 웃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희생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가족과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내 몸에서 어떤 힘이 흘러나와 그들의 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약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두는데 너무 익숙했을 뿐이었다. 강의 후 70대 은퇴 교사 한 분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짙은 색안경을 쓰고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이기란 여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봅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예전에 교장이었는데 은퇴 후 아들 대신 손주를 돌보고 밥을 해주고 돌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거의 잊어버릴 뻔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 살아있으니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저녁에 나는 내 채널에 새로운 동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노년은 보온이 아니라 선택이다였다. 카메라 속 나는 집에서 입는 스웨터를 입고 공동주택 부엌 앞에 서서 국자를 들고 있었다. 우리 세대가 자녀를 키운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 계속 희생해야 할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년은 책임과 인내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댓글창은 즉시 폭발했다. 이 말을 듣고 울었어요. 이 말을 듣고 울었어요. 저는 이미 65세인데 한 번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기란 씨 덕분에 다시 요리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이기란 씨 덕분에 다시 요리를 배우고 싶어져요. 다음 날 한 젊은 인플루언서가 나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기란 이모님, 저희 엄마가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신데 제가 이모님 동영상을 들려드렸더니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보면서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다. 내가 혼자서 기어나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의 되고 싶었다. 그들은 그 틈새를 열어준 것이었다. 그들은 그 틈새로 빛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보고 누구의 감사함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누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뒤돌아 자신에게 묻는 것이었다. 지금의 네가 좋니? 나는 좋았다. 설날 당일 강릉의 바람은 예년보다 더 부드러웠다. 나는 공동주택 부엌에 서서 미리 불려둔 찹쌀 반죽을 하나씩 빚어 새알심을 만들었다. 손은 내가 직접 볶은 참깨 땅콩소였다. 반쯤 만들다 보니 손에 설탕 기름이 묻어 끈적거렸지만 짜증 나지 않았다. 나는 이 과정이 좋았다. 국물은 박은지 씨가 알려준 계피 생강차였다.
나는 생강즙도 조금 넣었다. 모든 사람이 이 맛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좋았다. 부엌에는 익숙한 향기가 감돌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식탁보를 깔았다. 짙은 파란색 리넨 식탁보였다. 지난주 공예점에서 고른 것이었다. 식탁보에는 잔잔한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겨울바다 같았다. 나는 작은 식탁을 차렸다. 1인분 식기, 컵 하나, 막걸리 잔 하나. 반찬이 너무 많을 필요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남기고 싶은 것들이었다. 밥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뭔가에 이끌렸다. 이도윤, 손자였다. 그가 카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 선생님이 그 영상 보여주셨는데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가 좀 보고 싶어요. 나는 그 몇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멀리서 아주 멀리서 나를 부르는 듯한 작은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휴대폰을 꺼내 식탁 옆에 서서 셔터를 눌렀다. 그 사진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식탁, 불빛, 아직 뜨거운 김이 나는 새알심 한 그릇, 그리고 짙은 파란색 식탁보만 있었다. 나는 채널에 업로드하고 이런 글을 덧붙였다. 올해 설날 저는 밥상에 앉았습니다. 댓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댓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익숙한 독자들도 있었다. 익숙한 독자들도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글들을 보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밤이 서서히 깊어졌다. 길거리에서는 불꽃놀이가 터졌고 TV에서는 진행자의 새해 덕담이 흘러나왔다. 나는 TV를 켜지 않고 탁자들만 켜두었다. 작은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조용히 잔을 들고 허공에 대고 말했다. 나 자신에게. 나는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막걸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마치 화로불에 데워진 듯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강릉의 밤바다는 시끄럽지 않았다. 마치 내 마음속 시끄러웠던 생각들이 지금은 조용히 물러난 것처럼. 작년 이맘때 나는 부엌 문 앞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밥 먹자고 불러주기를 기다렸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곳에 있었다. 혼자 상을 차리고 불을 켜고 내가 직접 만든 설날 음식을 먹었다. 아무도 나를 초대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밥상은 소속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불빛 아래 나는 새알심이 떠올라 몇 번 굴러다니다가 조용히 멈추는 것을 같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년에는 분명 더 좋을 거야. 이 말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진심 어린 축복이었다.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가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그날 밤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서류와 도장을 챙기고 천 가방을 들고 모두의 침묵 속에서 돌아섰을 뿐이다. 이기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한 번의 결정을 내렸다. 그날부터 그녀는 더 이상 부엌에서 묵묵히 설거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매달 수동적으로 계좌 이체를 당하는 통장도 아니었다. 밥 먹을 거야. 라고 물을 때만 떠올려지는 존재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그 밥상이 가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만약 그 식탁이 그녀를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면 그녀도 자신만의 식탁을 새로 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멀리 가지 않았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뿐이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눈물도 흘렸고 새로운 것도 배웠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하나의 등불을 밝혔다. 그녀는 소중히 여겨지지 않던 역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당신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언젠가 당신이 가족 단톡방에서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당신은 혹시 집에서 자신이 사라졌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는가? 억울함을 삼키고 나면 이름조차 흐릿해지는 것 같았던 순간이 있는가? 어쩌면 당신은 아직 그 식단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댓글에 당신의 감정을 남겨주세요. 이번 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목표 3,000명을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또 만나요.